한 주간 있었던 여야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장관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짚어보고 여당 쪽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요즘 양 캠프, 그러니까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캠프 간의 설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최근에는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운운하면서 서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영상을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공천권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당협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당협 운영하면 그거는 20, 30년 전에 잘못된 행태죠. 그런 사람은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박탈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 저희 캠프에 그 무슨 공천 가지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만한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 일단 이런 게 있는지부터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가능한 것인가? 이걸 가지고 뭐 협박을 한다든지, 네. 이걸 가지고 뭐 강요를 한다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3월 9일 대선이 있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인 6월 달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의 공천권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될 텐데요. 공천권이라는 거는 근데 뭐 결국에는 당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선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지난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치열한 경선을 뚫고 시장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전같이 이렇게 전략 공천한다든지 누구를 하나 네. 찍어서 한다든지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할 리도 없고 네. 그걸 뭐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는 당 대표도 예전같이 네. 특정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뭐 일부 전략 공천 지역을 설정해서 이제 공천하긴 하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죠. 예.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시당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사실은 이 경선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 대표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그렇다면 것이거든요. 홍 후보가 언급한 이 지방선거의 공천 추천권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홍 후보가 아마 이제 당 대표를 해 보셨기 때문에 당 예. 사정을 잘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과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가? 당 대표도 행사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효과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캠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 예. 후광 효과는 있겠죠. 예. 내가 누구를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예. 하는 후광 효과는 향후에 있겠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내가 공천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의 공천 룰을 전혀 모르는 저는 이야기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 해다 되지도 않고요. 그게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대거 윤 후보 쪽으로 다 쏠려가고 예. 본인한테는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허. 저쪽에 간 사람들은 다 공천권을 바라고 간 사람들이다. 예. 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난하게 명분 뭐 그런 것이지. 그런데 아예 없는 얘기를 꺼내기는 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 지방선거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 공천을 전략 공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면 저는 이 이야기가 기본부터 좀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네. 예, 박 교수님. 이거는 이제 그 경선 룰과 관련돼 가지고 그 민주당과는 다른 양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 룰은 사실은 아무나 신청하면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룰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전이 주로 핵심 쟁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네거티브 공방이 있었죠. 후보들은 네거티브 안 한다 그러는데 밑에 캠프에서는 정말 죽어라고 네거티브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 공중전 네거티브전은 그러니까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의 공중전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 룰은 민심 50%, 당심 50%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심 여론조사는 매일 뭐 발표되니까 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핵심은 어디냐? 결국 막판에 당심 50%가 당락을 좌우하는 것으로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심 50%가 승부처가 됐는데 네. 당심이 눈에 보일 정도로 윤석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현역 의원들은 다 줄 서 쉽게 얘기하면 이미 그쪽으로 다 넘어가 있어요. 예.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 당심에서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는 개사과 논란 이후에 지금 위기의 남자가 됐거든요. 이거를 수성하지 않으면은 자칫 역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수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풀가동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이것을 눈뜨고 볼 수는 없잖아요. 홍준표 예.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뭐 공천권 이제 논란까지 지금 빚은 건데 이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재형 그 전 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모 지역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러 갔는데 홍준표 후보 선거 운동을 하러 갔는데 당협위원장이 동시에 다른 모임을 만들어서 당원들을 빼돌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조직적으로 지금 줄 세우기 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위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핵심 인사가 뭔가 작업을 하거나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물밑에서 당협위원장들끼리 알아서 윤 후보에게 또 줄을 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그 소위 그 당 비선을 통해서 캠프의 라인을 통해서 그런 줄 세우기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이럴 거면 내가 대통령 되면 공천 추천권 박탈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석 달 뒤입니다. 막 대통령 된 사람의 그 권위와 예. 권력은 진짜 상상 초월이거든요. 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방선거 치러질 때 보십시오. 네.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 한 장 내걸려고 정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바로 직후에 이루어지는 선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촉각을 기울이고 줄 서는 거 또는 홍준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리는 거 이거는 지금 이 당심 50%가 승부처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잡음이다. 그렇게 봐야죠. 네. 잠깐 하나만 더 보태자면 네.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공천권을 뭐 없애겠다 이러는데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의 일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되는 순간 네. 사실 예. 지금 예전 같으면 그 총재를 맡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예. 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또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네.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 첨언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본경선이 임박할수록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본경선 과연 결과는 어떨지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이딴 실언으로 지지율이 위태로운 가운데 또 홍준표 후보는 상승세를 보여서 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지지율 관련해서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여론조사 샘플의 33%가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런데 그 33%의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가 45%, 윤석열 후보 지지가 9.3% 이렇거든요. 당심이나 우리 보수 지지자, 특히 본선에서 투표할 사람 국민들을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평가이긴 합니다만 어제 정도에 골든크로스, 당심에서도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저희가 당원들에게 이번 대선을 계기로 보수의 개혁도 함께하자, 정치개혁도 함께하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도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홍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박 교수님께서 앞으로 당심이 좌우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후보가 최근 TK 지역에서도 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TK 지역이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또 당원의 비중이 가장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막판 홍준표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네. 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개사과 이후에 이 상승폭은 굉장히 또 커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당원투표 50%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여론조사가 한 개사과 이전까지는 두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네. 서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는데 네. 개사과 논란 이후에 홍준표 후보가 뭐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한 자릿수 내에서 이렇게 앞서 있는 네. 여론조사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자릿수 이내에서 50% 앞섰다고 치면 당원 투표에서 그 정도 뒤지는 것까지는 오케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지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과거에 한 달 전쯤까지는 20% 이상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게 조금 줄었다 그래요. 줄었는데 15%, 12% 이 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 합산하더라도 이 당원 투표에서의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조금 우위를 갖는 걸로 상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모든 논란이 당원 투표가 이제 캐스팅 보드를 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 후보도 대구의 TK를 사수하기 위해서 당원 총 조직력 밑에서 캠프 네. 안에서 그런 그 조직 총가동령이 내려진 거고 네. 또 홍준표 후보도 이제 그걸 갖다 비난하면서 민심의 우위, 확장성의 가능성 이런 거를 가지고 공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소위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도 사실 당심이 민심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크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 닷새 안에 당심이 민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게 보면 아까 이제 지금 주호영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만의 민심인지 아니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분들,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원하는 분들의 민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소위 역선택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심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전체 민심에서 역선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 과연 그분들이 이제 본선거에 갔을 경우에 홍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네. 이런 이제 냉정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이 지지율은 모두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좋아서만 이제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좀 양상이 달랐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지지세가 전체 민심에서 상당히 앞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당심도 거기에 연동해 갔었는데, 근데 이번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당 쪽에 있는 당원분들의 있던 민심하고 실제 전체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명백하게 이 야권의 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당심이 민심을 쫓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또 당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유입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아마 윤석열 후보가 정치 선언하고 난 다음에 8월, 9월 달에 입당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20, 30대와 맞물려서 60대 이상, 50대 이상도 꽤 많이 입당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분포로 보면 지금에 있는 기존 당원과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윤석열 캠프 쪽의 해석이고 네. 홍준표 후보 쪽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효과로 해서 20, 30대가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 표는 홍 후보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홍준표 후보 쪽의 계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과연 이제 누구 계산이 맞는지는 이제 까봐야 알겠지만 양측의 당심을 놓고 서로 해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마지막 토론회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TV 토론, 특히 이제 그제 마수 토론, 마지막 마수 토론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의 평가를 좀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경제 성장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그걸로 일자리 만들고 소득 만들고 세금 나오게 해서 그걸로 저는 인구 위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딱 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우리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 예. 그리고 국가가 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국가 찬스이죠.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이 공정국가와 상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딱 정답을 말씀을 하셨고 그렇습니까? 네. 자, 종합평가를 좀
해볼까요?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현종 의원님. 네. 처음에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는 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베일에 쌓이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TV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잘했다고 보세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잘했다고 보시는지 또 누가 그 후보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좀 아쉽고 또 못했다고 보는지 평가를 좀 해줘보시죠. 일단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적 기대라든지 또 이제 본인이 굉장히 좀 말을 잘한다 이런 그 세간의 평가가 있었는데 정작 이제 TV 토론을 해보니까 역시 아직까지는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뚜렷한 정치관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좀 표현 자체를 잘 못했지 않는가 그런 이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정 전반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검찰 쪽에서만 했기 때문에 전체 국정 전반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국민적 기대는 많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확실하게 어떤 압도적인 1위를 굳히기가 어려웠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그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도 보면 참 이 지난번 대선 때 나왔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5년 뒤에 우리가 모습을 본 거거든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지? 뭐가 나아졌지? 라는 부분에 대한 저는 해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과연 5년 동안 그러면 좀 공부라도 열심히 하셔야 될 텐데 도대체 5년 전과 지금의 상황에서 국정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의 어떤 뚜렷한 지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저는 이게 나아진 면들이 못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도대체 5년 동안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솔직히 저는 의문스러워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경선에서 마지막에 이제 대장동 문제를 하면서 굉장히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컷오프를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원희룡 후보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저는 아마 이번에 만약 후보가 못 된다 하더라도 다음번 대선이나 또 당내 역할에서 굉장히 상승세를 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렇죠. 꼽을 수 저는 있겠네요. 원희룡 후보가 어떤 면에서 보면 1, 2차 경선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하면 할수록 뭔가 달라진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 이 장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왜 탈락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 있지 않는 분이 정치적인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윤 후보가 보면 계속 말 실수를 하는 게 보면 그냥 쉽게 편한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국민들 앞에 정치적 언어로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다르다. 이거는 뭔가 저 압축적으로 어떤 의미를 응축해야 되고 또 그게 전달됐을 경우에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아마 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 교수님도 평가를 저는 부탁드릴게요. 지금 9차례, 이제 오늘 저녁까지 하면 10차례인데 이 토론회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딱 2개예요. 하나는 왕자 논란, 무속 논란. 이게 10번 토론회 중에 초반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종반에 가서는 개사과 논란. 자, 그러면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기대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온 야당 후보들이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서 본인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국민들 앞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그 정책은 진짜 우주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고 이거 왕자 논란하고 개 논란만 했으니까 콘텐츠가 너무 없었다. 그렇죠. 너무 그럼 없었다.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냐? 저는 유승민 후보라고 봐요. 유승민 후보가 저는 경선 전략의 대실패라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가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갖는 점은 준비돼 있는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에 있어서 본인의 우월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의 장점을 드러낼 기회를 갖다가 오로지 윤석열 후보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데다가 올인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자신의 장점이 드러나지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승민 후보의 이거는 전략의 실패 아니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워낙 잘할 거다라고 기대감이 높았는데 초반에 작게 얘기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역시 잘하는구나 그랬다가 이게 개업발인지 뭔지 그 이후에는 토론에서 이렇게 이렇다 할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했고 뭐 윤석열 후보는 워낙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에 뭐 낮은 기대감보다는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토론에서는 선방했는데 SNS하고 바깥에서 실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벌어놓은 점수 다 까드셨고요. 이제 원희룡 후보가 좀 저는 눈에 띄었는데 남자의 변신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사실 원희룡 후보는 원래 원희룡 후보 경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점 그러면은
과거에 뭐 그 남경필, 원희룡 예. 뭐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개혁적인 개혁성과 이미지가 도덕성 있었죠. 네. 예. 단점 그러면 색깔이 없다였거든요. 네. 근데 경선 이후에 내가 알던 원희룡이 맞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 분 다 예. 굉장히 후한 점수를 네. 주시네요. 아니 일타 강사는 굉장히 큰 뭐 저는 이렇게까지 유튜브 전문가로 나설 줄 몰랐고 예. 반면에 분노 조절 장애는 또 완전히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예. 좀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네. 화를 많이 냈던 그렇죠.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 이거는 있어서 확실히 좀 아주 대단한 마이너스라고 이제 그렇죠. 지적을 그러니까 일타 하시는 강사로 거죠. 벌어온 만큼 그러니까 예. 과거의 원희룡은 색깔 없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번 경선을 통해서 완전히 가을색을 확 띠렸습니다. 네. 원 후보 입장에서 뭔가 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좀 분노를 표출하는 그렇죠. 이것도 걸로도 이제 볼수 본인의 있을 것 전략이라고 전략적 선택이라고 네. 봐요. 근데 이 전략적 선택이 대선 이후에 원희룡 후보가 앞으로 정치 행보를 걷는데 장기적인 이게 면에서 봤을 그렇죠. 때.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은 혹자들이 비판하듯이 김문수의 길로 갈 건지 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변신을 선보인 사람은 예. 원희룡 후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과연 네. 누가 선택을 받을지 또 저희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연일 논쟁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음식점 총량제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망하고 와서 망하고 저 사람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 택시 면허도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백종원 선생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한 분석과 충분한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진입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데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네,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내걸기도 했는데 이렇게 연일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계속 꺼내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화수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퍼도 계속 나오는 재정이 네. 있는 모양이에요. 1인당 100만 원씩 하면 한 25조 원 정도 들 텐데요. 전 네. 국민한테. 또 이걸 어디서 마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국가 예산 쓰는데 뭐 하겠지만 국민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 주니까 좋다라고 하겠지만 네. 과연 이렇게 국가 재정을 써버리면 이걸 누가 보충해 줄 것인지. 이재명 후보의 논리는 이제 다른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낮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급 액수가. 글쎄 다른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돈 찍어낼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원화가 어디 세계에 가서 통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달러나 엔화 같이. 네. 근데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음식점 총량제 등등을 제시하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는 이 대장동 이슈를 좀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2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 철학을 저는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음식점이라는 거는 이거는 자유시장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네. 왜 음식점을 개업을 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노후에 어디서 할 수 있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비율이 20%나 넘습니다. 네, 네. 높은 편이죠. 그만큼 뭐냐면 실제로 노후에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고 수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사회보장이 철저히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식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판가름 예.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점이 맛있으면 잘 되는 것이고 맛없으면 퇴출되는 것이고. 네. 근데 그거를 국가가 통제하겠다? 그걸 허가제로 하겠다? 있는 분들이야 일단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겠죠. 권리금이 올라가니까. 그럼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요? 그걸 다 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자유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 비슷하게 음식점 총량제처럼 허가받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제 그건 이게 또 허가를 받는데 오래 걸리는 후보의 거 논리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인스펙션이라고 그래서 네. 실제로 위생 기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음식점을 차릴 때 위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규제는 있는 것이지 예. 음식점을 내가 허가 내는데 그거를 허가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음식점의 개수 자체를 제한시키는 건 그럼요. 아니죠. 지금 평양에 이 냉면 하는 집이 한 10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네.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네.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그거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거를 허가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하겠다는 건 허가제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발상이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저는 결과적으로 야당과 언론이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낚였다. 어떻게 느꼈습니까? 나쁜 말로 하면 이제 좀 저급하게 얘기하면 낚였다.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정책 이슈 전환에 밑밥을 깔았는데 성공했다. 거기에 그럼 우리도 지금 일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 네. 꼭지를 지금 선정해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언론이 그동안에 정말 대장동, 원팀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마이너스 단어였어요. 대장동 이슈에 발목 잡혀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원팀이라고 하는 것에 발목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데 그거 다 끝내고 나서 바로 민생행보를 시작하면서 나온 말이 음식적 총량제인데 예. 이거 앞뒤말 다 따져보면 이거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토론이 시행은 안 필요하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장 하겠다는 거 아니다. 네. 이런 얘기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내놓은 말이 뭐냐? 그 다음 내놓은 말이 그 다음에 소위 재난지원금 네. 100만 원. 그 다음 내놓은 게 부동산 백지 신탁. 그 다음에 부동산 감독원. 자 이렇게 네네. 먼저 밑밥 던져고 또 몰려오니까 그 다음에 자기 공약들을 이제 하나씩 지금 꺼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부동산 백지 신탁이나 수사권 있는 부동산 이제 감독원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지금 준비돼 있는 그나마 정책들인 건데 이 정책들로 가기 위해서 어그로를 끌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관심을 싶고 끌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정책 이슈로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어느 정도 좀 성공한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경선 예. 국민의힘의 경선이 좀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슈를 내걸 때마다 언론과 야당이 다 달려들잖아요. 이런 예. 거는 저는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정책 이슈로 전환하는 데는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확실히 이슈의 주도권은 좀 확보를 그렇죠. 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주 4일제였습니다. 주 4일제 같은 경우에는 이현종 의원님, 네. 그 심상정 정의당 네. 후보가 이제 공약화해서 그거를 이제 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 너무 먼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한 내년 3월에 있기 전에 직전에 또 단일화가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을 때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도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 또한 그냥 던져본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소득조 성장, 주 52시간제, 그다음에 1만 원 이제 최저임금 이걸 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 52시간제 함으로 해서 그 효과, 사실 대기업들 있는 직원들이야 좋아졌겠죠. 그렇지만 우리 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예. 알바라든지 또 마찬가지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게 내내 사실은 집권기간 내내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또 주 4일제? 지금 이 주 4일제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일부 나라나 기업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걸 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한 조치인지 네. 이걸 정말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주 4일제를 했을 경우에 물론 일부 대기업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과연 그럼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 4일제 해서 과연 이 수지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당장 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제일 불만을 제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 4일제 할 경우에 임금 보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지금 보면 투잡 뛰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주 52시간 때문에 예. 결국은 수익이 안 돼서 투잡을 예. 뛰는 분들이 수당이 많단 말이에요. 줄어서. 그러니까 결국 택배 일도 하시고 예. 등등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겉면으로 놨을 때는 그럴싸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좋은 직장 다니는 소수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지금 중소기업을 다니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한테 네. 또 더구나 자영업자들한테 예. 그럼 주 4일제를 하면 나머지 기업들은 그러면 휴일 근무로 해서 더 수당을 많이 줘야 돼요. 네. 과연 코로나 이후에 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는 좀 생각 좀 하시고 정책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 교수님도 이재명 후보가 이걸 공약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저는 리더는요. 당장 해야 할 일과 앞으로 가야 될 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향, 큰 그림의 제시, 큰 틀의 비전 제시적인 측면에서는 잘 던진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실질 임금 삭감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내 임금이 줄고 있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거 해결해서 어디로 갈 건데라고 이야기하는 예. 국가의 비전 그리고 예. 노동의 비전에 있어서 우리가 주 5일 정착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 4일이 가려면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화두를 미리 던져야 한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의
그 잘 던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장 해야 될 일은 뭐 부동산 문제 잡는 거, 물가 잡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의 비전으로서 청년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그다음에 복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상징적인 의미로서 주 4일을 비전으로 내거는 거는 뭐 예.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비전으로 그치만 좋은데 실제로 이거를 집권기가 5년이기 때문에 네. 이 자꾸 5년 안에 모든 걸 다 하려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경우도 집권 이내 한다고 그래갖고 결국은 이게 못하고 네. 그것 때문에 많은 알바 자리가 없어졌다는 걸 우리가 현실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건 좋지만 지금 이 제시하는 이야기는 보면 결국 대선 공약이에요. 그렇다면 대선 됐을 경우에 그럼 왜 안 하느냐?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실제 공약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 보세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슈를 바꿔야 되고 또 네. 이걸 얻기 위해서는 저는 뭐 지금 나오는 것 단지 저는 검토하는 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을 국민의힘 경선 결과부터 또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까지 또 한 주간 어떻게 돌아갈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